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2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네요. 자, 벌써 2학기도 3번에 걸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3차시입니다. 자, 3차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고려의 경제 중에서 고려의 농업, 또 수공업, 또 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로 대외무역, 고려의 대외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외국 상인들이 고려에 많이 와서 무역을 했었다. 자, 그래서 고려는요, 대외무역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한 사회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고려시대 때 이런 많은 외국 상인들이 몰려왔던 국제무역항으로서 가장 번창했던 무역항은요, 자, 병난도였었습니다. 병난도가 고려시대의 최고의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은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 설명했었고요. 자, 가장 많은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은 교류를 했던 나라는 한족의 나라 송나라였겠죠, 그렇죠? 송나라와의 친교 관계를 맺으면서 송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가 또 고려 때였었으니까요. 자,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 주로 고려에서 송나라로 수출했던 그러한 상품들은 자, 금이나 은이나 또 자, 우리 고려에 또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인삼 이러한 것들을 자, 수출을 했고요. 주로 수입하는 것을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네, 그렇죠? 비단이나 약재 또 서적 같은 이러한 것들이 송나라로부터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보니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물품들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을 위한 그런 물품들이 수용되었구나, 참 수입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고려시대 때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거란, 여진 이런 나라들과는 자, 수출했던 것은 주로 얘네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이 부족했겠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주로 수출했고요. 수입되는 것은 그들은 유목을 통해서 뭐 모피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어졌다라는 것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요. 자, 수출됐던 일본에 수출됐던 것도 식량과 서적, 인삼 이런 것들이 수출되어졌고요. 자, 수은이나 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되어졌는데요. 특히 이 수은 같은 경우는 벽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은이나 황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어졌고요. 또 심지어는 서역,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고려의 병난도에 와서 대외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이나 향료나 산호나 이런 것들을 고려에 가지고 와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때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소개되어졌다. 그래서 자, 이 고려가 코리아의 어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도 고려시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 후기가 되면요, 공무역 외에도 상인들에 의해서 사서로 이루어지는 사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원과의 그러한 무역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셨고요. 다음요. 이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고려의 신분 구성을 보면 그 전 시대와 달리 4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요. 제일 위의 계급이 바로 신분이 귀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이라는 신분이 고려시대 때 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분층이 바로 이 중류층이거든요. 반면에 일반 평민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양민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가장 아래쪽의 신분이 바로 천민 신분으로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이러한 세습은요, 참 이러한 신분은요, 세습이 원칙입니다. 신분 세습이 원칙이고요. 가로가 좀 작네요.
자, 원칙적으로 신분은 세습되어졌었고, 자, 그렇지만 신분의 상승이나 하락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시대 때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분제도가 있어서 신분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고려시대 때가 되면 신분의 상승이나 하락이 언제보다는요, 신라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그런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로 상승이 가능한 것은 주로 뭘 통해서요? 과거 시험이나 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웠을 경우에 신분이 상승하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 비해서 어떤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고려시대 때의 신분제도였다. 이 개방적이다 통일신라에 비교했을 때 개방적인 이유는 바로 골품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때 고려시대 때는 신분 간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가능하긴 했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에 주로 과거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향리가 중류계층들이 귀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을 경우도 또한 이렇게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요. 귀족입니다. 귀족은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귀족들이 어떻게, 고려의 지배층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선생님 5단계로 얘기했었죠? 자,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라고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자, 이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러한 호족과 육두품들이 뭐가 됐습니까? 문벌 귀족이 됐고, 이 문벌 귀족이 누구한테 몰락합니까? 무신 정변에 의해서, 무신들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고, 이 무신 또한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은 몰락하면서 친원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이 귀족으로서 지배층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몽골이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뒤를 이어서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과 또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이 또 고려 말에 와서 결국은 지배층을 형성하고요. 이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결합해서 결국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인 뭘요?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은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요. 자, 고려의 귀족은요, 문벌 귀족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했죠? 선생님이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갔고, 이 무신 또한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지면서 원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애들이 친원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나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탁하면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자, 다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몽골 귀족들은요, 주로 왕족을 비롯해서 최소한 몇 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5품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5품 이상, 관등이 5품 이상이 되는 고위 관료들을 우리가 흔히 문벌 귀족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문벌 귀족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공부했던 이자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5품 이상이 되면 고려시대에는 어떤 특권들이 있었느냐? 자, 음서죠. 최소한 음서의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해, 이런 얘기입니다. 음서라는 것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5품 이상이 되면 관직에 자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5품 이상이 되면 국가로부터 땅을 하사받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음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공음전이라는 땅은요, 어디예요? 자기 자식에게 세습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제일 잘 나갔던 이런 몽골 귀족은 수도였던 개경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개경파라고 또 부르기도 했다라는 설명하고요. 다음에 이러한 몽골 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귀족들끼리 그러한 결혼을 했고, 이 몽골 귀족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몽골 귀족들은 누구와요?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왕실의 외척이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다음에 고려 사회는 숙문, 천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 천시 여기는 그런 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과거 제도에서도 무신들은 과거를 통해서 뽑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무신정변으로 결국은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 무신들 또한 결국은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무슨 세력이요? 친원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친원파 세력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문세족들은요, 농민들의 땅을 수탈을 통해서 엄청나게 넓은 대농장을 경영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기 때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었고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배층이었던 귀족 세력이었던 신진 4대부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이 신진 4대부들은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향리 세력들, 향리에 미천한 그런 가문이었지만 공민왕 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떻게 했습니까?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고려 후기에 그러한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에 굉장히 개혁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침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였던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이 바로 신진 4대부들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중류계층인데, 이 중류계층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고려시대 때 와서 새롭게 등장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통일신라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는 이러한 중류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중류층은 지배기구의 말단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세력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중앙관청에서 일했던 서리요. 다음에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그러한 남방,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 또 하급장교, 영리, 이러한 계층들이 우리가 중류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중류층은요, 뭐니뭐니 해도 지방의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향리층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다음요. 이러한 중류층은요, 그의 직역들이 자식에게 세습되어졌고, 그의 일하는 대신에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토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호족 출신들의 향리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호족들 중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호족들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마침내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고요. 좀 약한, 좀 찌질한 그러한 호족들은 지방에 남아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향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향리들은요,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고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거 중요하네요. 주연이 아니라, 요거는 주연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주연에 있었던 향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속현과 향부곡소 이런 데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주연에 있는 향리보다는 속현에 있는 향리들의 권한이 더욱더 강했다라는 설명 선생님이 했었고요.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네요. 이 중요한 부분은 좀 봐두시고요. 다음요. 상층향리라고 나오는데, 그 상층향리를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장 또는 부호장이라고 부르는데,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고 통원, 결혼을 통해서 또 과거 응시를 통해서
하위와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응시했고요. 또 무신집권 이후에는 활발하게 또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했던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상층 향리 또는 하위에 있는 하위 향리로 구분되어지는데요. 호장과 부호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애들이 주로 상층 향리가 되겠습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속현의 향리들을 이야기하고요. 과거 합격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다수의 합격자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층 향리들은 또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또 상층 향리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제 양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집니까? 일반 농민들, 또 상인들, 수공업자, 심지어는 향부곡 소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까지도 우리가 일반 양민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들, 제일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농민이었겠잖아요. 이러한 농민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고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 불렀고요. 조선시대 때는요, 백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살업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뭐요? 돼지 잡고 소 잡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도살업자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백정, 같은 이름이지만 뜻은 달리 해석되어졌다는 것 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백정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일컫는 얘기고요. 이 백정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천민 신분이었던 도살업자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백정이라는 이름이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 달리 사용됐다는 거 반드시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상인들이 있고요. 수공업자도 있고 향부곡 소의 주민들까지도 우리가 양민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에 자, 이 양민들은요. 의무는요. 조세, 우리가 세금 3종세 또 뭐 있습니까? 공납, 또요.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으니까 그게 합당한 또 뭐도 있었겠습니까? 또 권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양민들은요. 이런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자격으로서 또 권리로서 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문과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때 주로 양민들이 응시했던 과거 시험의 과목은요. 잡과에 응시할 자격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향부곡 소의 주민들은요. 자, 설명했습니다. 향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자, 차별을 받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신분은 양민이지만 일반 양민들보다는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일반 군현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됐었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금지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향부곡 소에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이 향부곡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뭐에 종사하고 있었다고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소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요. 이때는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공업이나 또 수공업의 원료가 되는 광업 이런 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수공업 중에서 우리가 소수공업 공부했었죠? 자, 조선 전기에 특히 발달됐던 향부곡 소 중에서 소에서 많은 물건들이 또 생산되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소,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천민인데요. 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천민들의 대다수는 뭐가 차지한다고요? 노비들이 차지하겠죠, 그렇죠? 자, 천민들의 대부분은 노비들이었다. 이 노비들은 자, 국가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공노비와 개인에게 재산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노비로 구분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 공공기관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 무슨 노비요? 공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노비는요, 입영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합니다.
자, 입역노비라는 것은 국가관청에 지방관할 또 궁중, 중앙관청, 지방관할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자벽을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노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자, 국가관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때 따로 떨어져서 관청에서 따로 떨어져서 국유지, 그러니까 국가 땅을 경작하면서 이때 농경을 하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관청에 납부하고 일부를 자기가 갖는 그런 외거노비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자, 개인이나 사원에 소속된 노비들을 우리가 사노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집에서 귀족의 일거수일투 도와주는 그러한 노비들을 우리가 솔거노비,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솔거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직접 부리는 노비고요. 주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노비들을 여기서 솔이라는 것은 거느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느릴 때 주인이 거느리면서 함께 사는 노비들을 우리가 솔거노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인과 떨어져서 사는 노비들, 이것 또한 외거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거노비들은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의 땅에 농토를 뭐 해주는 거예요? 농사 지어주는 노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대신에 주인에게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비들이 바로 이 외거노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와 비슷하다? 백정, 일반 농민들과 비슷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노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보다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더 선호했을까? 외거노비를 훨씬 더 선호했겠죠. 그렇죠? 외거노비들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일정량의 신공만 바치고 나머지는 신분적으로나 굉장히 좀 예속되어지는 것이 솔거노비보다는 덜했을 테니까요. 좀 자유로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재산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노비들을 우리가 외거노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노비의 처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비는요, 물건과 같은 그런 인권이 전혀 없고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선물로서 증여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의 뭐라고요? 재산으로 간주했고요. 이러한 노비들은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민, 노비이면 그 자식도 즉 뭐라고요? 천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천, 즉 천의 원칙이 적용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노비 수가 부모 중에서 한 명은 양민이고 한 명은 천민이면 그 자식 두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노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비 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귀족들의 재산 증식에 또한 수단으로서 일천증천의 원칙이 사용되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부모,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그러니까 아빠는 A에 소속되어 있고 엄마는 B, 주인이 B다. 그러면 그 자식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A가 갖느냐 B가 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모가 노비인 경우에 그 자녀는 누구 소유예요? 어머니 쪽 주인의 소유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외에도 버들고리, 이런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양수척, 또 짐승을 잡는 화척, 이런 거죠. 짐승,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뭐 같은 백정 같은 도산업자를 고려시대 때는 뭐라 불렀다고? 화척, 이렇게 불렀고요. 제인은 광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생은 뭐 그대로 기생이고요. 이러한 신분들이
또한 천민 신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천민들은 다 뭐가요?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신분은요, 크게 4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귀족과 또 중류층과 일반 양민과 그리고 노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고려시대의 4개의 신분제도라는 것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